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4강이고요. 뉴탐스런 사회로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강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재 한번 이렇게 보셨겠죠? 자, 교재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약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제대로 배운 적은 없는 주제, 뭐가 있죠? 바로 환율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은 뭐 지금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뭐 별로 그게 중요한 지표가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이가 조금만 더 들면 우리의 경제가 이제 국내 경제에서만 한정돼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외국에 꼭 출장 다니고 유학 가고 뭐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입 상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요. 우리도 수출해서 뭐 먹고 사는 나라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래서 환율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일단 이 교재 속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교재 속의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인데요.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요? 자, 여러분들 답을 알고 있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럼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무엇으로 하나요? 뭘로 할까요? 당연히 돈으로 합니다. 투자한다는 게 돈을 들고 와서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떤 돈으로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합니다. 어떤 돈을 들고 와서 할까요? 당연히 달러를 들고 와서 하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뭔가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필요할 테고요.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시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외환시장. 여러분들 혹시 외환시장 하면 은행 중에 외환은행이라고 있죠. 그 외환은행을 혹시 떠올리시나요? 자, 그게 아닙니다. 외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외환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어떤 특정 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은 다 외환을 취급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환시장이란 외화가 거래되는 장소를 외환시장이라고 한다. 그럼 외환시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외화가 거래되면 외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외화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이고요.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외화의 값, 즉 환율을 결정하게 된다. 선생님이 이미 이때 수업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을 지금 쫙 깔아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시는 친구들은 이런 거 배우는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이따가 뒤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대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교재 내용 간단하게 정리할 텐데요. 외국인의 국내 투자 우리 경제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이 국내 투자하는데 무슨 돈으로 한다고요? 외국 돈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투자하는 거. 일단 그걸 쭉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그리고 이로 인한 우리 경제의 영향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국인의 국내 투자라는 건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직접 투자라는 게 있고요. 이건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이 있으면 간접 투자라는 것도 있겠네요. 말 그대로 직접 투자라는 건 돈을 들고 와서요, 공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외국에 공장을 세워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그것처럼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한다. 이게 바로 직접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투자는 예를 들어서 직접 공장을 설립해서 경영 활동을 한다. 생산 활동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 투자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산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다. 누가요? 누가? 바로 외국인이 외국 돈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구매한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용어가 이제는 약간 입에 좀 붙죠. 자, 채권 투자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수준 한번 선생님 테스트하는 겁니다. 채권을 누가 발행하나요? 채권을 누가 발행할까요? 어떤 목적으로 발행할까요? 바로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한 사람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채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날짜가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요. 그 만기일에 그 채권의 액면가에 해당되는 가치를 되돌려 주겠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갚을 때니 지금 돈을 빌려줘. 이게 바로 채권의 발행 목적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돈을 빌리겠죠? 그럼 그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테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채권을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 채권을 뭐라고 하죠? 본드라고 합니다. 본드. 여러분들 그 접착제 말하는 본드가 아니고요.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드. 그래서 여러 가지 본드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경제가 딱 이제 국내 경제에 한정돼 있을 때는 본드의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경이 허물어졌죠.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 자본도 외국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이 국제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리랑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랑 본드. 아리랑은 어느 나라랑 관련된 걸까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또는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화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리랑 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가 나와도 이런 뉴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김치본드라는 것도 있어요. 김치본드. 자, 이것도 채권인데 이것도 우리나라랑 관련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 본드는 아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요. 이건 외국 사람이 와서 외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김치본드. 그러면 당장 국내에서 그 채권을 사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갚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갚는 시점에 김치본드를 발행했던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자금을 결국 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게 결국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어렵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조금 여담으로 예를 들면 그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거기서 외국인들이 오스트리아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을 캥거루 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그 나라의 어떤 특색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을 뭐라고 할까요? 미국 하면 여러분 딱 뭐가 떠오르죠? 양키 본드입니다. 뉴욕 양키스 있죠? 그 미국 사람들 우리가 양키라고 표현을 하니까 양키 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인이 일본에서 발행한 채권. 그거는 일본 사람들 우리가 뭐라 하죠? 사무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라이 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막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이런 다양한 채권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에 채권 투자를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치본드, 아리랑 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여담으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선생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이 결과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일단 돈이 들어오면 국내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진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자,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푼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봤나요? 돈을 푼다. 그 다음에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돈을 오히려 거두어 들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돈이 풀리면 사람들 지갑 속에 돈이 많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할 테고요.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 활동을 늘리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는
활성화된다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장을 직접 설립하든 주식 투자하든 채권 투자하든 우리나라에 돈을 풀죠. 그러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뭐가 증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런 결과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항상 이렇게 장밋빛,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외국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슈퍼 갔을 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10,000원짜리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 뭐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돌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상승할 그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이걸 경제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쭉 올라가는 현상, 이걸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사실 그 다음 표는 뭐 자연스럽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하면 우리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선생님 방금 설명드렸죠?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생산과 뭐가 증대된다? 고용이 증대된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외국인이 들고 온 그 자금이 진짜 우리나라에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온 자금이라면 생산과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고 오는 돈이 단지 예를 들면 주식의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오는 단기성 투기 자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이런 도움이 되는 요인보다는 바로 금융시장을 어떻게 만들 우려가 있다. 금융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금융시장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들고 온 돈이 안정적인 돈이라면 진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단기성 투기 자금이라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또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도 하나 가볼게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직후에 진짜 뭐 국토의 대부분이 막 파괴가 되지요. 그나마 있던 도로나 다리 이런 것들이 막 끊어지죠. 그럴 때 나라에 돈은 없고 외자를 유치해서 외국 돈을 빌려와서 그런 사회 어떤 기반 시설들을 그때 확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당장 다리가 부서졌는데 보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 돈을 빌려와서 도로도 깔고 다리도 놓고 건물도 짓고. 자, 여러분들 그 생산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도로나 항만이나 철도나 공항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생산의 기반 시설들.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원료도 사고 사람도 사고 고용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돈을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현찰을 우리가 직접 자본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도로나 공항이나 항만이나 철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 자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간접 자본들은 결국 선생님 목에서 약간 삑사리 나네요. 결국 누가 공급하는 거죠? 국가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공급하는 간접 자본이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이걸 이제 조금 선생님이 어렵게 약자로 SOC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 간접 자본. 도로나 공항이나 철도나 항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어떤 자본금으로서 외국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실제로 우리나라도 선생님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죠. 197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까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라에는 돈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없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떤 일제 그런 강점기 때 우리가 겪은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금 쪽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 돈도 있고요. 우리가 빌려온 돈도 있고요. 그런 돈들을 바탕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그런 좀 일종의 조금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말 나온 김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외국 공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외국 공장이 들어오면 국내 기업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 관계에 놓일 거예요. 그러면 경쟁으로 인해서 물론 경쟁으로 인해서 이건 부정적에서도 또 등장할 거예요. 경쟁으로 인해서 도태되거나 그러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겠지만 경쟁으로 인해서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뭐 얼마나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쟁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로 국내 시장을 독점했던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혁신에 다다를 수 있다.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자극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요. 경쟁으로 인해서 이거 똑같죠. 시장은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시장,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장사했던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도태될 우려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런 유치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유치산업. 선생님, 유치산업, 유치한 산업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치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뭔가 해보려고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제 막 키워나가고 있는데 외국 기업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완전히 도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우리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고요. 뭐 이 내용은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강좌 말고도요. 그 전에 우리가 단원 이번 단원 전에 3단원에서도 국제 경제, 글로벌 경제 그래서 세계와 관련돼서 설명을 사실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본드 얘기 있죠?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색다르게 선생님이 준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그 결과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에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진짜 중요한 주제죠. 바로 환율입니다. 자, 이 환율은요. 선생님이 다음 강좌까지 이어서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1 교과서에는 진짜 빈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지금부터 선생님이 깔아드리는 필기해드리는 내용 같이 필기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번 시간 강좌 끝내고 다음 시간 바로 들어오시면 좋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이게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텀을 두고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한 2, 3일 후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환율이라는 건요.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 자,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죠.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합니다. 문자가 다릅니다. 인종도 다르고요. 굉장히 다양하지요. 국가마다 사용하는 돈을 뭐라 합니까? 화폐라고 합니다. 국가마다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는 각 화폐는 제각각입니다. 자, 우리나라 화폐를 무슨 화라고 하죠? 원화라고 이야기하죠. 미국 돈은 달러, 일본 돈은 엔화, 중국 돈은 위안화. 그 다음에 프랑스 돈은 뭐죠? 옛날에는 프랑스 돈은 프랑이었습니다. 프랑, 몇 프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로입니다. 유로. 그 유럽 연합이 구축이 되면서 유로라는 화폐를 통일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러시아는 뭐죠? 러시아는 여러분들 문학 작품, 러시아 문학 작품들 굉장히 많죠. 그 러시아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그 화폐 혹시 기억나시나요? 루블화입니다. 루블화. 무슨 보석 이름 같죠? 루블. 돈의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태국은 무슨 돈을 쓰죠? 바트라는 돈을 써요. 바트. 이런 식으로 국가마다 화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의 1,000원짜리랑 미국의 1달러랑 가치가 누가 큰가? 이것들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라는 건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교환 비율인데 뭐랑 교환 비율이다? 외국 화폐와 또 다른 화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자국 화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자국 화폐 간의 뭐다? 교환 비율이다. 외국 화폐와 자국 화폐 간의 교환 비율. 그게 바로 환율입니다. 자, 그런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외국 화폐와 자국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다.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자국 화폐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준은 외국 화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외국 화폐 중에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외국 화폐가 뭐죠? 여러분들 지갑 속에 하나씩 다 있는 거 있죠? 달러입니다. 달러. 1달러가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건 다르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다. 이걸 가지고 환율이라고 합니다.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머니 속에 달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있네요. 선생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달러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처음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자, 1달러. 이게 외화 1단위죠. 외화 1단위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다.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람의 단위가 뭐죠? 미터 퍼 세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빗금. 당 이런 뜻이죠. 1초당 바람이 몇 미터 가느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죠? 그 정확한 단위가 뭐예요? 100km per hour. 1시간에 100km 간다. 이런 얘기죠. 자, 외화 1단위가 기준이에요. 1달러가 도대체 몇 원이냐? 자, 원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달러는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래서 만약 자, 현재 환율은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는 1달러에 1,05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갖고 1,050원을 하려면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여기다가 1,000원짜리 붙이고 50원짜리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1달러랑 1,000원이랑 둘이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1단위가 기준이니까 환율이 얼마야? 그러면 그냥 바로 1,000원이야.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1달러에 1,000원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또. 자,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다. 요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외화 1단위의 가격입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에요. 외화 1단위의 가격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배추 사려면 어디 가죠? 농산물 시장에 갑니다.
컴퓨터 살려면 어디 가죠? 전자상가에 가지요. 그것처럼 외화를 살려면 어디에 가죠? 아까 오늘의 궁금증에서 처음 등장했던 거, 외화를 살려면 어디로 갑니까? 외환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외환시장에 가면 외화라는 게 이게 바로 상품이에요. 우리가 문방구에 가면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는 것처럼 외환시장에 가면 달러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유로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외화라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화라는 건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들고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주세요 하면 저기 편의점에서 이거 받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받죠. 달러 잘 안 받습니다. 물론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달러 같은 경우는요, 기축통화라고 해서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기준이 되고 축이 되는 통화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기축통화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달러는 사실 어디든지 사실 좀 통용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에 가가지고 이 1,000원짜리 내밀면 예를 들어 1달러에 현재 환율이 1,000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도 외국 가서 1,000원 내면 1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이 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가치가 있는 돈이지 이게 외국에 나가면 그냥 종이 조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 달러는 돈이 아니고 뭐다? 얘는 상품이다. 어디 가야 살 수 있다고요? 외환시장에 가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추 가격이 어떨 때는 한 포기에 2,000원이고 어떨 때는 3,000원이죠.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경매할 때 영화 같은 데서 경매 나오죠. 살 사람, 1,000원에 살 사람, 손드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경매사가 부릅니다. 2,000원, 3,000원, 4,000원 계속 올라가죠. 사려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맞죠? 자, 저쪽으로 한번 볼까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2,000원으로 환율이 변했다. 자, 그럼 이건 환율이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안 배웠는데요? 환율이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안 배운 게 아니죠. 환율이라는 게 뭐라고요? 외화 1단위의 가격이에요. 외화 1단위의 가격이 1,0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바뀌었다. 오른 거지요. 환율이 이럴 때는 우리가 올랐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환율이 올랐다. 자, 그러면 환율은 왜 오른다? 외화의 가격은 왜 오른다? 외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값이 오른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걸 하나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뭐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아마 이거는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어쩌면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중학교 때 이걸 아마 배웠죠? 수요 곡선 어떻게 쓰죠? D입니다. demand. 그 다음 공급 곡선 S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 만나는 이 점을 뭐라 합니까? 균형점. 그래서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우리가 시장 가격, 그 다음 뭐 균형 거래량, 시장 거래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는 상품 시장이 아니고 무슨 시장이라고요? 외화가 거래되는 외환 시장이에요. 자, 이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 외환 시장에 있어요. 자, 이 외환 시장에서의 상품은 외화죠. 그러면 가격은 뭐가 됩니까? 환율이 됩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에요. 외환 시장에서의 상품인 외화의 가격이 곧 환율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환율을 E라고 썼죠. 환율이라는 게 아까 뭐였죠? 교환 비율. 그럼 교환하다. 서로 맞바꾸다. 교환하다. 이게 뭐죠? exchange. 그래서 exchange rate, 교환 비율. 환율을 E라고 씁니다.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차근차근. 자,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 경제를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였죠? 외화의 가격입니다. 1달러의 가격이 예를 들면 비쌀 때 3,000원 할 때 여기가 3,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때는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원할까요? 여러분들 달러는 언제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려고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여행을 갈 때 달러가 필요합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외국 여행 갈 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심지어 50,000원짜리 다발을 가지고 가도 외국에서는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갈 때는 외국 돈이 필요한 거죠. 또는 우리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올 때는 외국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수요죠. 자, 그러면 외국 돈이 비쌀 때 1달러에 3,000원 할 때는 만만하지가 않죠.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요량이 적다는 거예요. 수요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1달러에 500원이다. 아유, 너무 좋죠. 1달러에 500원이면 아마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갈 겁니다. 1달러에 500원밖에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 햄버거 하나가 1달러래요. 자, 그럼 1달러에 3,000원 할 때는 1달러짜리 햄버거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 거죠? 3,000원이 필요했는데 1달러에 500원으로 바뀌면 5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달러 바꿔서.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면 만만해지니까 수요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외환시장에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그려졌고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수요가 있죠? 수요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외화가 언제 필요하다고요? 수출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수출할 때 달러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올 때.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수입할 때 외화에 대한 수요가 수입할 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필요하죠? 해외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필요할까요? 수입할 때, 해외여행 갈 때 말고 달러가 필요한 적이 또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에다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그래서 이걸 해외 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또 언제 필요하냐?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뭐를 도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다. 여러분들 빚이라는 걸 한자로 바꾸면 뭐죠? 그게 바로 채권할 때 채예요. 채. 이 채라는 건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여온 빚을 그럼 뭐라고 할까요? 외채라고 합니다. 이 외채를 들여올 때 외국 돈이 필요할까요? 달러가 필요할까요? 빌려오는데 필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들어오는 거니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외채를 빌려왔다가 나중에 뭐 할 때? 갚을 때. 그때는 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채를 갚는다는 걸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상환한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알려드린 이 네 가지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세요. 요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외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요. 외화에 대한 수요 측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럼 공급은 외화가 언제 공급될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겠죠? 요걸 이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외화가 언제 들어올까요? 언제 들어올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할 때. 자,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환전을 해서 원화를 사용하겠죠? 그 환전할 때. 그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가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해외여행이다. 아니죠. 국내 여행이다. 이럴 때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들어갈까요? 요거를 이제 조금 뒤집어 보면 외채를 우리나라가 들어올 때, 그래서 외채를 도입할 때, 여러분들 외국 자본을 뭐라 하죠? 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자를 들여올 때, 외자를 도입할 때, 요럴 때는 이게 바로 외화에 대한 공급 측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자, 보세요. 환율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외화에 대한 가격. 누가 결정한다고요? 바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그래프상에서 만나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여기서 뭐 하나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거 하나 할 거예요.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수요가 왜 증가했을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밝히셔야 됩니다. 언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요? 선생님 안 가르쳐 준 걸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지요. 외화에 대한 수요 요인을 여기서 했죠. 자, 만약에 수입이 증가할 때 또는 해외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다,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 외채 상환을 많이 했다, 이러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이 점에서 균형점이 이 점으로 바뀌니까 환율이라는 게 뭐죠? 다시 한번 외화의 가격. 외화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화가 가격이 변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외화의 가격. 그게 바로 뭐죠? 환율입니다. 환율은 누가 정한다고요? 환율은 누가 정한다고요?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그럼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환율이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면 직접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환율, 그쵸?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량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이 점에서 균형점이 이 점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환율이 원래 이 점이었는데 이 점으로 바뀐다. 환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환율은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주제 하나만 선생님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환율이 상승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환율이 왜 상승하는지는 지금까지 공부했죠? 환율은 왜 상승한다고요?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서 환율을 이해할 수 있으면 진짜 쉬운데, 그래프를 모르고 환율을 공부하면 이게 외워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죠.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럼 수요는 수요 측 요인이고 공급은 공급 측 요인이에요. 그것만 따져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환율이 상승하면 이건 도대체 뭐냐? 1달러에 1,000원이다가 1달러에 2,000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환율 상승이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쉽게 물어볼게요. 외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자,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으로 변했다. 외화의 가격이 오른 거죠. 외화의 가치가 커진 겁니다. 자, 배추가 한 포기에, 이게 배추라고 할게요. 배추가 한 포기에 1,0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바뀌었다. 배추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커졌죠. 똑같은 거예요. 자,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바뀌면 외화의 가치는 상승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추측할 수 있죠.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1,000원짜리 한 장이면 1달러랑 맞먹었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가 몇 장이 필요하죠? 2장이 필요하죠. 2장이 있어야 1달러랑 가치가 같아졌다.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1달러에 2,000원이면 1,000원은 몇 달러예요? 1달러에 2,000원으로 바뀌면 1,000원은 0.5달러죠.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졌구나.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미안한 부분은 새로운 용어를 너무 많이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가 있었죠? 뭐 외체를 상환한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적어도 이 강의 중에 사용하는 표현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표현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무슨 본드 있죠? 그건 다 구분 못해도 돼요. 그건 못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여러분들 설마 이거 질문하지 않죠? 않겠죠? 1,000원 하다 2,000원인데 선생님 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나요? 우리나라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맞죠? 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하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는 교과서에 일부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는 교과서도 있어요. 자, 절하됐다는 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500원으로 내렸대요. 요건 좀 찍으면 안 되겠네요. 자, 500원으로 내렸대요. 그럼 원화의 힘이 어떻게 된 거죠? 원화가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이럴 때는 응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절하가 아니고 가치가 커졌으니까 절상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환율에 대해서는 뭐 공부했죠? 환율의 정의. 환율이란 뭔가? 환율이란 뭐였죠? 외화의 가격입니다. 외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량이다. 그 원화의 량이 많아졌다. 이건 환율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원화는 어떻게 됐다고요? 절하됐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건 우리 돈의 가치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원화가 절상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환율에 대해서 뭘 공부할 거냐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환율은 왜 변하는가? 맞죠? 그리고 환율이 변한 그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환율이 오르거나 이 오르거나라는 표현보다는 오르거나 이렇게 좀 순화해서 씁시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베이스를 깐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사실 기초공사고 다음 시간에 그럼 환율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돈은 계속 화면에 띄워놓기가 조금 어색하고 여기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공장을 바로 짓거나 사업장을 신축했대요. 또는 확장했대요. 그러면 외국 사람이 돈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웠대요.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고용이 증가한다. 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생산이 증가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직접 투자가 아니라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거 간접 투자예요. 외국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우리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샀다. 그럼 우리 기업에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했다. 그 기업이 돈이 많아지니까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라인을 늘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반대로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노동인력이 감축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아픈 얘기를 선생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997년, 8년 요 무렵에 IMF가 찾아왔었죠. 이 IMF라는 건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치니까 이제 한마디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겁니다. 그래서 IMF에 구제금융을 받죠. 그러면서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너네 우리가 빌려줬으니까 너네는 자생적으로 경제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따라라. 그래서 고용을 줄이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이 뒤에 이제 IMF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결부가 됐지만 IMF가 들어오면서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을 감축하고 생산 설비를 뭐 기계화시키고 이러면서 고용은 감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업의 인수합병, 노동인력의 감축 등으로 그러니까 외국 돈이 들어오면 사실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기업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죠? 아까 경쟁의 결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경쟁 기업의 도산 또는 생산 감소로 고용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하는 게 여러분들 주제 탐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그림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나요? 환전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환전소인데요. 공항이나 또는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살 때, 팔 때 조금 선생님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찰을 살 때, 현찰을 팔 때. 여기서 말하는 현찰은 외국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 달러인데 이거는 이제 옛날 화면이니까 환율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환율은 한 얼마 정도 된다고요? 1,050원. 그러면 이때는 살 때가 1,200원이고 팔 때가 1,170원이니까 어쨌든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나요? 이때에 비해서는 환율이 내린 거죠. 우리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절상됐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조금 차이가 있죠. 살 때 비쌉니까? 팔 때 비쌉니까? 당연히 살 때 비싼 거예요. 만약에 살 때 1,169원이면 살 수 있고 거꾸로 팔 때 1,211원에 팔 수 있다면 선생님은 지금 당장 여기 앞으로 가서 계속 사고 계속 사서 계속 팔 겁니다. 그러면 1달러 할 때마다 얼마씩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 때가 더 비싸고 팔 때는 더 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환율이라는 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외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은행에 몰려오면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에 몰려오면 환율은 올라가고요.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환시장에 와서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외화를 막 공급하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율이 변한다 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대표 주제로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뭘 공부한다고요? 그러면 환율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수요치 교인, 공급치 교인이 있죠? 그거 선생님 확인하는 문제를 조금 난이도 레벨 높은 걸로 몇 개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